혹시 담백하게 먹는데도 계속 피곤하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어지럽고. 혈당 수치가 지금 매우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몸이 마치 보이지 않게 조금씩 망가지는 엔진과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뇨에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건강을 지키고 있다고 믿었는데. 요?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의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어떤 아침에는 환자가 평범한 표정으로 진료실에 들어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는 순간 저는 그들의 몸이 조용히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혈당은 상승해 있고 혈중 지질은 높으며 혈압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그들이 이러한 변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종이 위의 숫자가 아니라 대부분의 노년층이 무해하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아주 익숙한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습관이 매일 조금씩 그들의 몸을 질병에 더 가까이 밀어넣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채널을 구독하셔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제가 신체의 초기 경고 신호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길 원하신다면 아래의 숫자 1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읽고 답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매우 가까운 이야기, 매우 익숙하지만 오랫동안 잘못 이해되어 온 한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한 가지만 바꾸어도 앞으로 많은 건강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매우 건강하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생기는 걸까요? 저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많은 노년층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단지 무엇을 먹느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사소해 보이는 습관에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환자 중 한 분을 기억합니다. 김 씨라는 60대가 넘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식습관이 매우 규칙적이라고 늘 자랑하곤 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따뜻한 흰죽 한 그릇과 약간의 김치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죽이 소화가 잘 되고 속에 부담이 없으며 노년층에게 매우 적합하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을 때 공복 혈당이 정상보다 높았습니다. 이 점 때문에 저는 그의 식습관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아침죽 외에도 점심과 저녁에는 주로 흰쌀밥을 먹고 고기나 채소는 거의 먹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름진 음식도 최대한 피하고 거의 삶거나 찐 음식만 먹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모두 건강해 보이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함께 모이면 오히려 큰 문제가 됩니다. 흰죽, 흰쌀밥,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은 부드럽게 조리될수록 혈당을 매우 빠르게 올립니다. 특히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에 섭취하게 되면 혈당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만약 단백질이나 지방이 충분히 함께 섭취되지 않아 흡수 속도를 늦추지 못한다면 혈당은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지게 되고 그 결과 몸은 피로해지고 식욕이 증가하며 지방이 쉽게 축적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이 점을 김 씨에게 설명했을 때 그는 매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죽이 위해 가장 좋은 음식이며 노년층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죽을 먹는 방식이 다시 검토되어야 합니다. 김 씨뿐만 아니라 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피하고 기름을 피하며 부드러운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고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그와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또 다른 환자인 이 씨 역시
60대가 넘은 여성은 아침마다 어지러움과 피로를 자주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아주 적게 작은 주간 그릇이나 흰빵 한 조각만 먹는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가볍게 먹는 것이 몸을 정화하고 속을 편하게 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에 영양소를 너무 적게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안정적인 에너지를 제공하지 못하게 만들고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 뒤 다시 떨어지면서 저혈당 상태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가 더 물어보자 이 씨는 또한 계란을 먹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다고 말했습니다. 계란이 콜레스테롤을 높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것 역시 제가 진료 과정에서 매우 자주 접하는 오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완전하거나 오래된 정보 때문에 영양가 높은 식품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영양소 간의 균형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단지 탄수화물만으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없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완전히 배제해서도 안 됩니다. 각각의 영양소는 고유한 역할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하나라도 부족해지면 몸은 경고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신호들이 대부분 매우 미묘하고 쉽게 지나쳐 버린다는 점입니다. 약간의 피로, 약간의 어지러움, 식사 후의 졸림, 이 모든 것이 혈당 불안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건강이란 단지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채워 넣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가 매우 분명하게 느낀 한 가지는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되며 때로는 젊었을 때부터 유지되어 노년까지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대사 능력도 변하고 필요한 영양도 달라집니다. 만약 우리가 예전의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아무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질병의 위험은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도록 항상 권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거나 탄수화물과 함께 약간의 채소와 단백질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변화가 꾸준히 이어지면 매우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적게 먹는 것은 곧 올바르게 먹는 것은 이 아니라는 점이며 가볍게 먹는 것이 항상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는 것들이 오히려 몸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만약 그들이 더 일찍 알았다면, 더 정확히 이해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습관을 보다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를 인식할 때에만 비로소 그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 씨와 이 씨 같은 사례들을 겪은 후 저는 많은 노년층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한 가지를 더욱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몸의 실제 필요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느낌에 따라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부드럽고 싱겁고 삼키기 쉬운 음식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지만 그 안에는 영양소 간에 필요한 균형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또 다른 환자 한 분을 기억합니다. 박 씨라는 분이었는데 오랫동안 높은 혈중 지질 수치를 가지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여러 해 동안 붉은 고기를 완전히 끊고 오직 밥, 죽, 삶은 채소와 약간의 생선만 먹고 있다고 매우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는 고기를 끊는 것이 혈중 지질을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 결과는 그의 중성지방 수치가 여전히 높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더 자세히 물어보자 박 씨의 식단은 거의 전적으로 탄수화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 끼니마다 그는
흰쌀밥을 많이 먹고 단백질은 적으며 건강한 지방은 거의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의 몸은 남은 당분을 계속해서 지방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그는 그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혈액 속에 축적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을 피하기만 하면 혈중 지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은 과도한 탄수화물로부터도 지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흰쌀밥, 흰죽, 흰빵과 같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은 빠르게 상승합니다. 만약 그 에너지를 몸이 모두 사용하지 못하면 남은 부분은 중성지방으로 전환되어 몸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노년층에서 더 쉽게 나타납니다. 대사 속도가 이미 느려져 있기 때문에 몸은 예전처럼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과잉도 쉽게 부담이 됩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저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든 환자는 최 씨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매우 깨끗하게 먹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침 식사는 보통 과일 주스였고 때로는 빵 한 조각을 곁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주스가 비타민을 보충해주고 몸을 정화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고 손이 떨리거나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뛰는 순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녀의 혈당이 매우 크게 변동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원인은 그녀가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혈당을 너무 빠르게 올리는 음식을 섭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일 주스는 특히 섬유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당분이 거의 즉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이는 급격한 상승과 빠른 하락을 만들어내어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과일을 먹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먹는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일을 통째로 먹으면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거의 당과 물만 남게 되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당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몸에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공복 상태에서 아침에 주스를 마시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더욱 뚜렷하게 만듭니다. 몸은 긴 밤을 지나 당에 매우 민감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 하나 제가 환자들에게서 자주 듣는 것은 식사 후 졸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배가 부르고 몸이 쉬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뇌가 안정적인 에너지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씨라는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점심 식사 후 자주 졸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식사를 물어보니 그는 보통 큰 밥 한 그릇을 먹고 채소는 매우 적게, 고기나 계란은 거의 먹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늘 졸리고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영양소는 부족한 채 탄수화물만 과도하게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면 몸은 인슐린을 분비하여 당을 세포로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혈당이 정상보다 더 낮게 떨어지게 되어 몸이 무기력하고 졸린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갑작스럽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쌓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로 느껴지지만 지속되면 전당뇨, 당뇨병 또는 심혈관 질환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자신의 식습관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전에 들었던 정보나 조언을 믿고 자신이 올바르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일하면서 모든 사람이 복잡하고 어려운 식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즉, 매 끼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 균형 있게 포함되어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당의 흡수를 늦추어 혈당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건강한 지방 역시 비슷한 역할을 하며 동시에 몸의 여러 중요한 기능을 지원합니다. 채소는 섬유질을 제공하여 소화를 돕고 혈당 조절에도 기여합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러한 방향으로 식사를 조절하도록 안내하기 시작했을 때 매우 분명한 변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식사 후 더 이상 피로를 느끼지 않았고 어지러움도 줄었으며 검사 수치 역시 점차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숫자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몸이 더 안정되고 더 많은 에너지를 느끼며 더 이상 예전의 습관에 의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우리의 몸은 매우 지혜롭다고 말합니다. 필요한 것을 제대로 공급해주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스스로 조절하고 회복합니다. 그리고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와 같은 사례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올바른 영양에 대한 이해가 단지 질병을 예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가 더 가볍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와 같은 환자들을 일정 기간 동안 관찰하고 함께하면서 저는 가장 어려운 점이 지식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몸에 깊이 배어 있는 습관을 바꾸도록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익숙한 것이 항상 안전하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저는 김 씨가 몇 주간 식단을 조정한 후 재진을 위해 다시 찾아왔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처음에는 아침 식사에 계란을 추가하는 것이 매우 낯설게 느껴졌고 심지어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줄까봐 걱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이전처럼 금방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오전 중에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다시 혈당을 확인해 보니 그의 수치는 훨씬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매우 큰 변화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처음으로 몸이 과도하게 제한될 때가 아니라 필요한 영양이 충분히 공급될 때 긍정적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직접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아침에 죽이나 흰빵만 먹지 말고 계란이나 콩과 같은 단백질 공급원을 추가하라고 권했을 때 그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시도해 본 후 그녀는 더 이상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끼지 않게 되었고 정신도 더 또렷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의미는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복잡한 방법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올바른 방식으로 돌봄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를 바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적게 먹을수록 더 좋다고 생각하는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섭취량을 줄이면 몸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너무 적게 먹거나 영양이 부족하면 몸은 에너지를 절약하는 상태로 들어가 대사가 느려지고 그로 인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환자 중 한 분은 정 씨였습니다. 그녀는 항상 자신이 매우 적게 먹는다고 자부했습니다. 매 끼니마다 작은 죽 한 그릇과 약간의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몸을 가볍게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는 자주 힘이 없고 어지러움을 느끼며 때로는 제대로 서 있기조차 어려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그녀는 명확한 영양 결핍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은 기본적인 활동을 유지할 만큼의 에너지도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는 현재의 건강뿐만 아니라 노년층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인 낙상의 위험까지 높이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몸은 연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한 에너지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겉으로는 바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몸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한 이후 그녀는 조금씩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침에 계란 하나를
추가하는 것부터 시작했고, 이후에는 점심에 두부나 생선을 더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녀의 표정은 훨씬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더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약으로도 그렇게 빠르게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환자들에게 자주 강조하는 것은 한 끼 식사에서 음식의 조합 방식입니다. 단순히 충분히 먹는 것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단독으로 먹으면 혈당이 매우 빠르게 상승합니다. 그러나 밥을 계란, 생선 또는 콩과 함께 먹고 여기에 채소를 추가하면 흡수 속도가 느려져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것은 매우 간단한 원칙이지만 그 영향은 매우 큽니다. 저는 또한 환자들에게 과일 주스나 흰빵과 같이 달거나 쉽게 흡수되는 음식만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 것을 권합니다. 대신 단백질이 충분하고 약간의 건강한 지방과 적당한 양의 탄수화물이 포함된 아침 식사가 몇 시간 동안 안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시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년층이 아침에는 적게 먹고 저녁에는 많이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몸의 생체 리듬과 맞지 않습니다. 아침은 몸이 활동을 위해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시간이고 저녁은 휴식을 취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를 위해 몸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이는 수면과 회복에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식사 시간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보인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크게 바꾸지 않아도 아침에 더 충분히 먹고 저녁 식사량을 줄이면 수면의 질이 좋아지고 피로가 줄어들며 건강 지표도 점차 안정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새로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간과합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는 바로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꾸준히 이어질 때 장기적인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저는 항상 특히 노년층 분들께서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오래된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건강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겪어온 모든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김 씨, 이 씨, 박 씨, 최 씨, 그리고 정 씨에 이르기까지 저는 한 가지를 매우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이 건강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방식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모두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몸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지방을 절대적으로 피하고 계란을 두려워하며 고기를 최대한 줄이지만 그 대신 정제된 탄수화물을 과도하게 섭취하고 있습니다. 몸을 가볍게 유지하기 위해 적게 먹지만 건강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에너지는 공급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매일 반복되면서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부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몸은 좋은 의도와 나쁜 의도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몸은 우리가 무엇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스스로 올바르게 먹고 있다고 믿고 있더라도 그 방식이 실제 몸의 필요에 맞지 않는다면 결과는 결국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어르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먹어왔는데 아무 문제도 없었어. 하지만 검사 결과를 보니 이미 전당뇨의 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에 건강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변해왔고 기존의 식습관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나이는 단순히 외모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도 바꿉니다. 당을 사용하는 능력은 감소하고 근육을 유지하는 능력도 떨어지며 단백질에 대한 필요는 오히려 증가합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식단을 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균형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제가 꼭 기억하시길 바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어떤 음식도 완전히 나쁘다거나 완전히 좋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있습니다. 흰쌀밥, 흰죽, 흰빵,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완전히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식단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른 영양소와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반대로 계란, 생선, 두부, 견과류와 같은 음식들은 한때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특히 노년층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고품질의 단백질을 제공하여 근육을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지원하며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저는 또한 환자분들께 매 끼니마다 채소를 함께 드시기를 항상 권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반적인 조언이 아니라 채소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실제로 영양소 흡수 과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충분한 식이섬유가 있을 때 몸은 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고 급격한 상승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는 단순히 배부름이나 배고픔의 느낌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식사 후의 몸 상태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식사 후에 피로감이 느껴지거나 졸음이 오거나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 식사가 몸에 맞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은 항상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듣고 있는지의 문제일 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복잡한 규칙을 외우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원칙부터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모든 식사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많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매 식사 후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신다면 분명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금방 배고픔을 느끼지 않게 되고 오전 중 피로감도 줄어들며 정신도 더 안정됩니다. 이것이 건강한 하루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시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 식사에 단백질을 하나 추가하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의 양을 조금 줄이거나 채소를 더 드시는 것과 같은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신다면 그것만으로도 매우 큰 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하나의 큰 결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수많은 작은 선택들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은 모두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잘못된 정보나 지금의 몸에 맞지 않는 오래된 습관에 휘둘리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물으시는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진료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못된 방식으로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 몸이 음식을 처리하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습관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주 보게 되는 것 중 하나는 많은 노년층이 매우 빠르게 식사를 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음식을 충분히 씹지 않고 서둘러 먹으며 보통 몇 분 만에 식사를 끝냅니다. 제가 이유를 물으면 대부분 예전부터의 습관이라고 말하거나 굳이 바꿀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화 과정은 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씹을 때 침 속의 효소가 이미 탄수화물을 분해하기 시작하여 몸이 음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반대로 너무 빠르게 먹으면 음식이 충분히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위로 내려가게 되어 소화기관에 더 많은 부담을 주고 동시에 혈액으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저는 강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식사 후 항상 더부룩함과 불편함을 느낀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담 중 그의 식사 방식을 관찰해 보니
그는 거의 씹지 않고 음식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에게 단순히 천천히 먹고 더 많이 씹도록 권한 후 그는 다시 찾아와서 불편함이 크게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문제가 음식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 자주 보이는 습관은 식사를 하면서 동시에 텔레비전을 보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에 집중하지 않으면 몸 역시 지금 먹고 있다는 신호를 충분히 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과식을 하거나 이미 배가 부른 상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스트레스나 불안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소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 신경계는 다른 기능을 우선시하게 되고 소화 기능의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음식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복부팽만, 소화 불량, 흡수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 씨라는 한 환자는 식사 후 가벼운 복통을 자주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 음식들을 바꿔보았지만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눈 후 저는 그녀가 가족 문제로 걱정하는 상태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보내도록 권하자 식단을 크게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식사 중 물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 중에 물을 많이 마시거나 심지어 물 대신 단 음료를 마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소화액을 희석시켜 음식 분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물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한 번에 조금씩 마시고 식사 중에는 당이 들어간 음료를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음료는 단순히 당 섭취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혈당의 변동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습관은 늦은 저녁 식사입니다. 많은 환자들이 잠자기 직전에 가까운 시간에 저녁을 먹습니다. 그 후에는 잠들기 어렵거나 더부룩함을 느끼거나 다음날 아침에 피로를 느낍니다. 몸은 소화와 휴식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늦게 식사를 하면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소화기관이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는 수면뿐만 아니라 몸의 자연적인 회복 과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는 한 환자에게 저녁 식사를 한두 시간만 더 일찍 하도록 그리고 과식하지 않도록 권한 적이 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그는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아침에 훨씬 가벼운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각각 따로 보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모이면 매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체계를 이루게 됩니다. 저는 항상 환자분들께 음식만 보지 말고 자신의 전체적인 식습관을 함께 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먹는지, 언제 먹는지, 어떤 상태에서 먹는지, 이 모든 것이 똑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들을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면 단순히 검사 수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분명한 변화를 직접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환자분들이 식사 방식을 바꾸기 시작하면 저는 항상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만에 결과를 성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몸은 즉시 변하지 않지만 매일 실천하는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 씨가 약 한 달 후 다시 찾아왔던 일을 기억합니다. 이번에는 예전처럼 더부룩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천천히 먹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습관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식사 후 더 이상 몸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단순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몸에 음식을 처리할 충분한 시간을 주면 몸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약을 추가할 필요도 없고 큰 변화를 줄 필요도 없이 단지 먹는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 다른 환자인 서 씨도 분명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식사할 때 좀 더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기 시작한 이후로
더 이상 식사 후 복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걱정이 많을 때 식사를 매우 빨리 했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로 인해 몸이 항상 긴장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이 편안한 상태에 놓이면 소화기관은 더 잘 작동하고 영양 흡수 과정 역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먹는지에만 집중하고 먹을 때의 정신적인 상태 역시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또 다른 사례로 윤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매우 늦은 시간에 저녁 식사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보통 밤 9시 이후에 식사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는 밤중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피로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식사 시간을 물었을 때 그는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설명을 들은 후 그는 변화를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저녁 식사를 더 일찍 약 7시 이전으로 앞당기고 저녁 식사량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수면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더 깊이 잠들고 밤에 덜 깨며 아침에 일어날 때 훨씬 가볍게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식사 시간이 몸의 전체 생체 리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매우 분명한 증거입니다. 제가 또 자주 강조하는 한 가지는 아침 식사를 거르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노년층 분들이 아침을 먹지 않으면 속이 편해지거나 소화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을 거르면 밤사이 에너지를 사용한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후 식사에서 과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저는 한 씨라는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주 아침 식사를 거르곤 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먹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중 자주 피로를 느꼈고 점심에는 매우 많은 양을 먹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포함된 가볍지만 균형 잡힌 아침 식사를 시도해 보라고 권하자 그녀는 더 이상 오전 중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고 점심 식사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몸이 하루를 시작할 때 적절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침 식사는 많을 필요는 없지만 몸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식사 시간의 규칙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몸은 일정한 생체 리듬에 따라 작동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식사 시간이 들쭉날쭉한 분들은 소화와 대사에 관련된 문제를 더 쉽게 겪게 됩니다. 반대로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유지하는 분들은 소화 기능이 더 안정적이고 혈당 문제도 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단지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만으로 건강이 개선된 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음식의 종류를 크게 바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습관이 음식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함께 결합될 때, 즉 음식의 선택, 먹는 방식, 식사 시간, 그리고 식사할 때의 상태까지 모두 어우러질 때 몸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각자의 통제 범위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약이나 복잡한 방법에만 의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르게 이해하고 꾸준히 실천하기만 하면 몸은 스스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항상 건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단순한 습관들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변화를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식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보통 검사 결과의 숫자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입니다. 저는 많은 환자분들로부터 몸이 더 가벼워졌다, 더 편안해졌다,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큰 변화를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저는 임씨라는 환자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늘 몸에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잠도 충분히 자고 식사도 적게 하는 편이 아니었지만 항상 무기력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 그의 식사는 매우 불규칙했습니다. 어떤 날은 아침을 먹고 어떤 날은 걸으며 점심은 들쭉날쭉했고 저녁은 비교적 많이 먹는 편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몇 주 동안만이라도 일정한 식사 시간을 유지해 보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을 제 시간에 먹고 점심은 충분히 균형 있게 먹으며 저녁 식사량은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각 식사마다 영양소를 균형 있게 구성하도록 조언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그는 다시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단지 식사 시간을 맞추는 것만으로 이렇게 큰 차이가 생길 줄 몰랐다고 말입니다. 그는 몸이 더 규칙적인 리듬을 가지게 되었고 이전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피로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규칙성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보여줍니다. 모든 것이 적절한 시간에 이루어질 때 몸은 훨씬 더 원활하게 작동합니다. 마치 제대로 관리되는 기계처럼 말입니다. 또 다른 환자인 신 씨는 간식 습관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에너지를 보충한다고 생각하여 식사 사이에 자주 달콤한 간식이나 과일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계속해서 먹는 습관이 그녀의 혈당을 계속 흔들리게 만들고 안정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그녀는 꽤 놀랐습니다. 식사 사이에 과일을 먹는 것이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간식 횟수를 줄이고 세끼 식사를 균형 있게 유지하도록 조정한 후 그녀는 배고픔을 덜 느끼게 되었고 오후의 피로도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주 먹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몸은 식사 사이에 휴식할 시간이 필요하며 그 시간을 통해 에너지를 안정시키고 처리합니다. 저는 또한 몸의 신호를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먹고 싶은 느낌에 따라 먹는 것이 아니라 실제 신호를 구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 우리는 배고프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갈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전 식사가 더 균형 잡혀 있었다면 이러한 느낌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한 지방의 역할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지방이라는 단어에 대해 걱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참기름, 견과류, 생선과 같은 지방은 우리 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방은 에너지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비타민의 흡수를 돕고 혈당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식사에 적절한 양의 지방이 포함되면 포만감이 더 오래 유지되고 간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듭니다. 저는 소량의 건강한 지방을 식사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뚜렷한 개선을 보인 환자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전처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육량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몸이 당을 사용하는 능력도 함께 감소합니다. 이는 혈당이 높아질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단순히 힘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혈당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많이 먹으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 끼니마다 계란, 생선, 두부 또는 적당한 양의 고기와 같은 분명한 단백질 공급원을 포함시키도록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꾸준히 유지하면 몸은 점차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돌아보면 저는 건강이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식사 방법, 식사 시간, 음식 선택, 그리고 일상적인 습관까지 수많은 작은 요소들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이
변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후에야 비로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도 이미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지나온 모든 이야기들을 돌아볼 때마다 저는 한 가지를 더욱 확신하게 됩니다. 건강은 운의 결과가 아니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실천하는 것을 매일 반복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정씨, 강씨, 서씨, 윤씨, 한씨, 임씨, 그리고 신씨와 같은 분들 각자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 자신이 몸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피로, 어지러움, 졸림, 혹은 검사 수치의 이상과 같은 신호가 나타나고 나서야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점은 그들이 이해하고 변화를 시작했을 때 몸도 매우 빠르게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았고 극단적인 식단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기본적인 원칙을 올바르게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균형 있게 먹고 올바른 방식으로 먹고 적절한 시간에 먹고 안정된 습관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저는 환자분이 다시 찾아와서 식사 후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고 말할 때, 혹은 잠을 더 잘 자게 되었다고 말할 때, 또는 단순히 몸이 더 편안해졌다고 느낀다고 말할 때의 그 순간을 매우 또렷이 기억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질 자체의 변화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무엇을 먹어야 하고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한 긴 목록이 아닙니다. 단 하나의 간단한 원칙입니다. 모든 식사는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이 전부가 되지 않도록 하고 지방이나 단백질을 완전히 배제하지 말며 몸의 신호를 듣지 않은 채 습관적으로만 먹지 마십시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영양이 충분한 아침 식사로 시작하십시오. 단지 속이 편하다는 이유로 영양이 부족한 음식만 드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드시고 충분히 씹고 식사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시고 너무 늦은 시간에 식사는 피하며 몸이 충분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식사 후에 피로를 느낀다면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작은 신호들이 바로 몸이 더 나은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모든 것을 한 번에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라도 시작하실 수 있다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꾸준함이야말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하나의 큰 결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모두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더 잘 이해하고 무해하다고 생각했던 습관들로 인해 스스로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돕고 싶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앞으로도 건강에 중요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항상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하겠습니다.